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며 힘든 군 복무 중에 위로를 받으셨다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서양 음악사에서 신문 잡지 악보 출판이 준 영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에 매우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음악 역사에서 악보 출판 신문 음악 잡지는 5,500년간 이어온 문화와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중대 사건이기에 음악사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보물 강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악이 거의 구전 아니면 필사로 전해졌습니다. 필사의 최고 달인하면 누굽니까? 인간 복사기 모차르트. 교황청에서 200년 동안 꽁꽁 숨겨온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를 14살 때 시스티나 성당 미사에 참석해서 딱 2번 듣고선 구성부를 통째로 뺏겨서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까? 모차르트가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 이 음악을 절대 안방에서 들을 수 없었겠죠? 지금은 작곡가 혼자 충분히 작품 하나를 낼 수 있지만 인쇄기가 없던 중세기 때는 이 찬트 하나 완성하는데 보통 3달, 그것도 수십 명이 매달렸습니다. 중세기 때 놀라운 그 찬트 제작 과정을 한번 볼까요? 넘버 1, 염료 만드는 수도승. 꽃잎, 곤충, 풀 등을 빻아가지고 이 즙과 색을 내서 대지 방광 속에 넣습니다. 염료들이 상하면 이 찬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수도승들에게 얻어 터지니 절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기까지 풍경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넘버 2, 양피지로 종이를 만드는 수도승. 양피를 틀에 팽팽하게 걸어서 말려가지고 종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넘버 3, 빨간 선을 긋는 수도승. 이 빨간 사선을 정확한 간격으로 긋는 일을 해야 하며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4번째 수도승은 일루미네이터라고 해서 성소나 이 악보의 가사에 맞는 그림을 모퉁이에다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니어츄라라고 합니다. 가끔 이게 외로운 수도승들에게 추나도 그려주곤 뒷돈도 챙기죠. 5번째, 음표를 그려놓는 수도승. 음악, 이론, 천문학, 수사학, 기하학을 공부한 자로 찬트의 무드에 맞게 이 선법 모드를 선택해서 써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음악에 프리지언이나 에얼리언 모드를 넣었다가는 그냥 엄청 얻어 터집니다. 6번째, 가사를 쓰는 수도승. 라틴어, 문법, 수사학, 기하학, 이 성서를 완전히 마스터한 자만이 가사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중세기 찬트는 음률보다 이 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책입니다. 7번째, 인스펙터 수도승. 최종 감독자며 음표, 선표, 이 가사 등을 철저히 검사합니다. 8번째, 10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 있는 이 찬트를 여러 개 필사하는 수도승들입니다. 이 손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써야 하니 잉크를 쏟는 일도 있고 또 사팔이나 원시 그뿐입니까? 음표가 선에 걸치거나 삐딱하게 그려지기도 해. 이것을 스트립토리움에서 완벽할 때까지 호되게 이게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반복 훈련을 하다가 쓰러지는 수도승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도승, 악보를 두루마리로 말아서 상하지 않게 항아리에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쿰란에서 이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된 성서 필사본들도 전부 두루마리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었죠. 이때 수도승들을 구제하는 산나이가 짜잔 등장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인쇄기를 발명한 독일인 구텐베르크. 얘들아, 성소와 찬트를 더 이상 필사를 안 해도 된대. 그게 정말이야? 수도승들의 엄청난 시간, 노동, 스트레스를 줄여준 겁니다. 초기 악보 인쇄는 이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선 따로, 음표 따로, 가사 따로, 쉽게 말해서 조립형 인쇄술입니다. 그런데 16세기 프랑스에 피에르 아테냥이 등장해가지고 뭘 그리 복잡하게 인쇄하냐, 한 방에 끝내주지 하고도 단일 인쇄 기술을 보여줍니다. 오선, 음표, 이 가사가 한 방에 인쇄가 되니 속도가 100배로 빨라짐, 비용 엄청 절감, 필사하는 수십 명 수도승 필요 없음, 개인이 작곡한 세속 음악들이 인쇄되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1500년간 그 지속해온 정치, 종교, 사회의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음악 역사뿐 아니라 상식으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길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길드가 무엇인고 하니 쉽게 말하자면 협동조합입니다. 상인, 장인, 음악가, 예술가들을 서로 보호하자며 만든 조직인데, 길드는 중세기부터 이 바로크 시대까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길드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장이 되니 직장에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단점은 마음대로 탈퇴를 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와 궁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떠돌이 악사들 트루바두르, 트루베르, 종그레르, 미네스트라, 골리아드, 이 악사들은 모두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중세기의 프리랜서들이며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길드 음악가들은 마치 귀족 음악가들에게 계급이 생긴 겁니다. 길드 음악가 회원은 이 궁정 유니폼을 입으며 소속에서 원하는 작곡만 해야 합니다. 게다가 계급도 3단계로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견습생, 그 다음 보수를 받는 음악가, 그 다음은 장인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지만은 곱비 물린 소였으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도 길드 회원이라 교회나 이 궁정에 소속이 되어서 하인 취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회원이 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길드 회원이 어떻게 비엔나로 이동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프리랜서가 된 겁니까? 바로 인쇄술이 서서히 악덕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말경부터 이 인쇄술 하나로 놀라운 사회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악보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니 이태리에서는 악기의 장인들이 여기저기 등장, 수도승들이 아닌 이 세속 음악 작곡가들과 앙상블 연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교회와 궁정입니다. 인쇄기로 인해서 이 악보를 쉽게 프린트하게 되면서 세속 음악가들이 늘고 가정에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또 배우기 시작하자 길드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이들은 모두 교회와 궁정의 소유물이었는데 바로크 시대 초 이탈리안 그 바나나 장인들이 길드의 정통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바로크 시대 수십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르는 분도 꽤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가 만든 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아노를 처음 만든 장인 크리스토포리,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 주세페 괴리네리, 모두 길드의 규칙을 깨버린 혁신가들입니다. 이때 귀족은 아닌데 장사로 돈을 벌어가지고 마케팅을 움켜쥔 부르주아가 등장하며 길드를 무너뜨리게 박차를 가합니다. 악기 제조업체와 출판 사업체들에 투자하면서 경제 사회 구조를 뒤집어 놓았고 급기야 길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 바로 부르주아들이 신문 출판사까지 움켜쥔 것입니다. 악보 인쇄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교회 음악이 아닌 세속 음악이 이태리에서 등장. 이것이 바로 오페라의 아리아를 만들어낸 이탈리안 세속 음악 마드리갈입니다. 마드리갈은 처음에는 그 반주 없는 아카펠라 다성 성가곡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반주가 곁들여져 가곡처럼 노래하며 악기까지 연주를 하게 되니 그야말로 가정용 가라오케가 탄생. 길드의 규칙도 필요 없다. 전통도 필요 없다.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음악 문화는 생각지 않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문장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저널리즘. 손가락을 다친 슈만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옳지, 음악 잡지를 발행하자. 너의 짜이트 슈리프트 피어 뮤직. 슈만은 이 잡지를 발행하면서 신인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음악 이론에 관해서 논하는가 하면은 비평도 하면서 인재들을 발굴하게 되죠. 브람스, 멘델스존, 쇼팽, 리스트, 베를리오즈 모두 슈만의 잡지에 처음 등장하게 되죠. 신문은 원래 로마 제국 그 시대부터 서서히 이렇게 필사되어 나오다가 17세기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신문은 잡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공연 일정도 알리고 비평, 호평도 하며 사생활까지 깨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콩코드 광장에서 드뷔시의 와이프가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았지만 살아남았다. 이유는 드뷔시가 엄청 남봉꾼이 나는 것이다.
신문에 단 한 줄 평으로 날아갔던 대표적 음악가가 있죠. 라흐마니노프. 엄청난 노력 끝에 첫 교향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 참석했던 러시아 5인조의 한 명이었던 세자르코이의 혹평 한마디가 다음날 신문에 실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은 지금까지의 교향곡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다, 최악의 교향곡이다, 형편없는 작품이야, 사방에서 때렸고 엄청 쇼크를 받은 라흐마니노프는 귀족이자 문호가 가문 출신인 존경하는 문학가 톨스토이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감사로 연주를 해줍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라흐마니노프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그런 음악이 사람들에게 뭔 쓸모가 있겠나. 그의 상처에 소주를 팍팍 붓는 가장 잔인한 비평을 들은 라흐마니노프는 그것을 뛰쳐나오죠.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 기피증,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음악을 오랫동안 포기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는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평소 베토벤을 엄청 깠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가장 두려워한 작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직접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결코 음악 따위에 컨트롤당하지 않을 거야. 음악이 없는 톨스토이 노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불행했습니다. 신문은 예술계에도 매우 잔혹했습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가 참석할 수 있는 파리 박람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신문에 났고 모네, 마네도 등록을 했는데 예비 심사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심사위원님들, 저희 작품이 왜 심사에 탈락했나요? 그게 작품이 완성이 좀 안 된 것 같았어요. 엄청 실망한 이 모네와 마네는 동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어슬렁 전시회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이 된 거야 만 거야, 참 인상적인 그림들이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림과 함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구가 나죠. 인상주의 모네와 마네. 그는 바로 그 신문사의 신문 기자였습니다. 기자의 그 풍자적인 혹평 한마디에 모네, 마네, 그리고 쫄쫄 굶고 있던 그 목마르던 언덕의 예술가들은 순식간에 기자의 표현대로 인상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상파 화가 음악가들은 인상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상파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기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피카소는 마구 부서진 세상, 방고는 빙빙 돌아가는 세상, 달리는 녹아내리는 세상, 뭉크는 무서운 붉은 노을이 삼켜지는 세상, 모네와 드뷔시는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세상, 모든 것이 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닌 배고픔, 병, 가난의 고통, 술에 취해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한순간에 인상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인색이 발명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회와 궁정에만 속했던 예술 음악을 서민에게 확산시켰고 예술가들을 감옥 같은 길드에서 해방시켰으며 신문 인쇄는 작곡가와 연주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고 음악 비평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잡지의 탄생은 음악가들의 새로운 작품과 연주를 소개하며 음악적 취향과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엑셀런트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엄지척 올려주시고 구독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